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주의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 누굽니까? 네, 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돼서 이제 국감 스타라는 것이 이제 실종된 것 같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뭐 기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누가 눈에 띄었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국감이 그래서 필요하구나라고 했던 게 쿠팡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 또 환노위 관사를 맡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집중력 있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의원이어서 제가 국감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예, 김현지 실장이죠. 결국에는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결국에는 언터처블로서의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핵심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금주의 뜬 인물로 꼽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 국감 당일 오후에 대통령실 경내 안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국회를 존중한다면 했어야 될 지시는 경내 대기 같은 헐리우드 액션이 아닙니다. 국회에 자진해서 나가라 라는 것이었어야죠. 경내 대기는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을 증인 채택할 거면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르겠다, 정진석 전 실장도 부르겠다, 행정관 70여 명 부르겠다 라고 하면서 채택해주지 않는 사이에 그야말로 정치적 알리바이를 남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이번 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꼽아봤는데요. 이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대체 광주를 이 시점에 왜 간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좀 뜬금없는 행보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내란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이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신경을 넘어서 무례하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일 때 검은 마스크, 상복 입고 나와서 그 의원들이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걸 사실상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이번 주. 이래서 꼽아봤습니다. 네.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간밤에 전대미문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 오늘 새벽 0시까지였어요. 어젯밤 자정까지였는데 항소 포기를 했죠. 그리고 일선 이 검사들이 장문에 걸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 분단위로 거의 이 경위가 정리가 되어 있던데 A4 한 4페이지 돼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복수 언론이 보도를 하기를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이거 장관이 한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둘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휘한 것인지 아닌지. 셋째, 지휘를 했다면은 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일선 검사장이나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밝혔는지. 자, 우리가 그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소를 포기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유죄로 판단을 받는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들은 그대로 확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권력형 외압이라고 하는 국민의 의문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정직하게 답해야 되고 앞으로 특검까지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네. 뜬 인물, 진인물 거론된 분들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김현지 실장 결국은 국감 증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협의되지 않았는데 국회로 나와 있으라는 건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전이냐 오후냐 아니면 전일이냐 이 부분 갖고 계속 실랑이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실 오후에 이제 대통령과 같이 동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이제 출석이 어렵고, 그럼 오전에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좀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나중에 대통령실 입장은 오후
이후에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대통령이 동행하는데 이제 김현지 실장을 데려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전만이라도 하고 만약에 추가 질의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도 저는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는 의문은 국민의힘은 사실상 김현지가 나오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걸 정치 공세로 계속 이어가고 안 나와야 뭔가 더 위에서 공세를 펼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오전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는 사실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 소기의 성과는 이제 못 거둘 겁니다. 자, 원칙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원칙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인사 빼돌리기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현지 실장은 원래 본직이 총무비서관이었죠. 9월 29일까지. 그런데 1992년 이후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안 나온 사례가 없다. 그래서 국감 증인 채택이 목전에까지 이르니까 대통령실이 일종의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를 해서 제일 부속실장으로 빼돌리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쓸 수 있느냐. 매우 전례를 찾아보기가 드문 공동대변인 체제를 만들면서까지 이 인사를 했고 후속 총무비서관으로 제2부속실장이 옮겨오면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은 오늘까지 40일째 공석입니다. 그리고 당시 발표문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물어봐서 알게 됐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원칙에 반합니다.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 협의 어떻게 했습니까? 김현지 실장 오전에 나와서 오후 1시까지만 있을 수 있고 오후에는 대통령의 일정을 수행해야 된다.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대통령의 모든 일정의 부속실장이 반드시 다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고 경내에서 대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루 종일 나오는 걸로 협의를 못합니까? 그 답이 실제로 목요일에 있었던 운영일 파행에서 확인됐죠.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시작을 하는데 1시간 40분 동안 파행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운영위 국감 시작할 때 기관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1시까지만 앉아있으면 질문 몇 개나 받겠습니까? 야당 의원들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섞어서 질문하는데 아마 많이 받아봤자 한두 명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해주겠다. 그런 것을 보고 6글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윤미 변호사가 언급하기를 국민의힘은 내심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기를 뭐 실제로 그 증인으로 부르는 걸 별로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이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를 거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르고 전직 청와대 행정관 70명도 부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정진석 전 실장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여당에서 보기에 김현지 실장은 전직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행정관 70명을 합한 것과 동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증인 채택 안 해주겠다는 태도인 것이고 국감에서 강훈식 실장이 김현지 실장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 사퇴 때 전화했다는 사실 인정했습니다. 물러나셔야 될 거다. 그러면은요 역대 어느 총무비서관이 이런 인사 개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김현지 실장 본인에게 물어봤더라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강훈식 실장이 했기 때문에 간접합법으로밖에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그럼요. 국민의힘은 부르고 싶었다. 당연합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도 이 방송에서 못 나갈 이유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비협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큰 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도 사실 내심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도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된다. 잘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 총무비서관은 왜 부르는 겁니까? 대통령실 운영과 살림에 대해서 그렇죠. 국정감사 관련돼서만 질의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를테면 강선우 의원한테 전화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이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어차피 이건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대장동도 묻고 백현동도 묻고 뭐 여러 가지를 묻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전략 아닌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국감장에 맞지 않아요. 질문 자체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안 나와서 이걸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나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 안 된다라고 계속 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답변이 제한됩니까?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이 답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7월 23일에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할 당시에 역시 또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자들이 별도의 추가적인 소통이 없었냐고 하니까 대통령과 강선우 후보자 간에 그 사퇴하겠다고 해서 보고한 것 외에 소통이 없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총무비서관이 사퇴하라고 전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을 하는 게 몇 번째입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내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본연의 기능이고 이건 답변이 제한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물어보고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는 겁니다. 짧게만 하면 예, 강훈식 말씀하세요. 그 비서실장이 사퇴하라는 전화를 했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제 김현지 실장이 강선 의원과 통화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급자로서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혼을 냈다. 예. 이렇게 한 거지 뭐 사퇴 종료.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강훈식 사퇴하라고 안 했으면 왜 혼을 내겠습니까? 강훈식 실장의 해명 상황은 아무튼 강선우 의원이 여기저기 전화를 네, 돌렸다는 맞습니다. 내용으로 일단 해명을 예, 했었던 건 그렇습니다. 맞죠. 자, 김원지 실장 얘기 그 정도 하고 장동혁 대표 갑자기 광주는 왜 간 겁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헌일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본인의 잘못된 계엄 관련 발언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광주에 간다고 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에 도착하기 전에도 그 당일의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가서 환대받지 못한 뒤에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광주는 1980년 5.17 비상계엄의 트라우마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5.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야당 대표가 그 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광주 시민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갔냐고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뭔가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앞으로 매달 가겠다고도 했던데요. 그 선결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당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 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의 고원 차원에서 답을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뭐 시위가 벌어지고 뭐 이럴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알았고 이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알았습니다. 있는 건데 이거는 알 일부러 수 이런 있었어요. 모습을 연출하러 간 걸까요? 저는 그런 의도도 없지는 않아 보이고 이런 모습 연출해서 뭘 얻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하하. 거고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패널로 나오시는 분 중에는 우리가 집권하면 광주 어쩌려고 그러냐면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도대체 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분석하시는지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부임했던 게 이제 광주지방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또 구설이 있었어요. 이 골프 접대를 받고 보석을 해준 거 아니냐, 뭐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전직 판사들이 위임장도 내지 않고 막 변론을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의뢰인을 구워 삶으면서 막 안심시키고, 근데 실제로 보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채팅방 등에는 장동혁 판사를 그 당시 부장판사를 초대해가지고 골프 논의도 받고 대단히 수상쩍다. 그리고 전두환 씨 마지막 재판 했던 것도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안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이러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라고 했던 부분이 다시 환기되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땐 정치적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하겠죠. 그 부분은 이런 갈등 구도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20분 만에 사실상 아예 뭐 방명록에 기재도 하지 못하고 퇴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사실상 의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걸 의도했다는 것이 자기네 고정 지지층 단속 외에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지 않나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고정 지지층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행보가 또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연 확장, 호남로의 그 지지 기반 확대 그건 안중에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광주의 정치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라든가 지난 5월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 가서 유세를 할 때라든가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 광주에 갔을 때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요.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김종인 위원장 때도 일부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무릎을 못 꿇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할 때는 이 정도로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차이는 결국에는 역사인식과 계엄에 대한
그 태도의 차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즉각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건 광주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한편으로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했던 발언은 너무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장 대표의 말을 역시 많은 시민들께서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광주에 여러 번 가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정성호 법무장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금 아까 송영훈 변호사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항소 포기보다는 저는 이제 항소 자제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항소를 할 때는 검찰도 내부 지침 규정이 있어요. 그게 본인들 구형량, 이제 구형도 구형표라고 해서 갖고 있거든요. 이제 구형량보다 3분의 1의 이 선고형이 못 미치면은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일당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보다도 더 높이 나왔어요. 나왔죠. 7년 구형했는데 8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당들이 4년에서 이제 6년을 받았을 때 검찰의 항소 기준에 이거 반드시 항소해야 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아주 저희도 해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항소를 해요. 상소를 끝까지 합니다. 뭐 이유 무죄가 나왔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고 그런 게 이제 같이 발동이 되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거지. 이게 뭐 법률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이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감히 말씀드릴 건데 궤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구형량의 3분의 1을 넘으면 항소하지 않는 표가 있다? 그런 표가 있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시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시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3분의 1은 뭘 기준입니까? 자, 구형에서요. 추징금을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냐면 김만배 씨한테 6,112억, 남욱 변호사한테 1,011억, 정영학 회계사한테 647억을 추징금 구형했습니다. 추징금 얼마 나왔습니까? 김만배 씨한테 428억. 15분의 1도 안 됩니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아예 추징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3분의 1 이상입니까? 당연히 항소해야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항소를 안 한 적이 있어요? 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추징금은 선고가 아니에요? 방금 선고가 3분의 1 미만이면 이상이면은 저 항소 안 한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수사 검사들이 입장문을 장문에 걸쳐서 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사팀에서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위에 결재를 다 받았답니다. 그리고 분단위로 어떻게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다 지금 발표를 했어요. 검사들이 이게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입장을 내겠습니까? 그 후에 중앙지검장이 또 사의를 지금 표명한 상태고 포기가 아니라 자제다라고 하는 장윤미 변호사의 또 논리가 전개가 됐습니다만 그저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대통령 관련돼 있어서 검찰 좀 찍어 누르게 한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일단 그 항소를 할 때는 내부 지침이란 게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건 추진과 상관없이 이제 선고로 기준을 한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일단 그 판결문 설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 거 유착관계를 몰랐을 것이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들어간다는 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연결고리로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재판에 대한 불복 선언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남욱 전 변호사죠. 이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이 최근 이 정진상 씨의 재판정에 나와서 울면서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는 내용인데 유동규한테 들은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게 방송의 표현도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배를 가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이 그 배를 가르겠다는 건 사람 배를 지칭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리하고 조작 수사가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액수를 산정을 못했어요. 1심이. 왜냐하면 이거는 대단히 유동적인 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이제 배임으로 의율이 됐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우리 이 방송에서 그 1심 판결 선고문 안에 양당이 다 써먹을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써먹을 만한 내용은 성남시장이 몰랐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써먹을 만한 내용은 수뇌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남시장이 몰랐다가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는 당시에 성남시장이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은 미리 그 시행대행사들을 인수해서 지주 작업을 해놨던 남욱 변호사 등등이 유리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 시점의 인식입니다. 왜? 그 판결문을 쭉 보면요. 2014년 6월 28일에 이른바 의형제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등등의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자기 입으로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과 함께 이른바 의형제 모임이라는 걸 해요. 그걸 왜 하게 되었는지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업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대장동 일당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지방선거 재선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 얘기 판결문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에서 거두절미해서 왜곡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 더 배를 가른다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검사가 했다는 표현은 일종의 비유예요. 배를 가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잘 생각해봐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협박이었다? 좋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한다 치고 그런데 이 재판은 남욱 변호사 진술 하나만 갖고 하는 겁니까? 알았어요. 판결문이 710페이지입니다. 아무튼 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국민적 인식에서는 이건 권력 앞에 검찰이 무릎 꿇었다. 일선 검사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인식을 좀 지우기는 어렵을 것 같아요. 정치적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까지 이제 말씀 주시는 부분까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원칙론적으로 항소 포기가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입니다. 자, 1시 34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 차량으로 서울 시내 도심 안쪽 진입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곳곳에 집회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종로 흥인지문 방향 세운광장 앞이 집회 관련 무대 설치로 하위 한 개 차로가 통제돼 뒤로는 종로 동대문역부터 세운 상가 쪽으로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세종대로 동화 면세점 앞 전차로 역시 집회로 모두 차단되면서 반대 차로를 나누어서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직로와 우정국로 등 도심 안쪽 정체가 극심합니다. 간선도로 중에선 내부순환선 성산 쪽 홍제 램프 부근 1차로의 추돌 사고로 부근 크게 답답하고 강남 수련로 성산 방향 봉천터널 한 3, 4차로의 사고 처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는 경부와 영동선을 중심으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겠고요. 밤 9시 무렵에야 모든 정체가 해소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김건희 씨 측에서 나온 말인데요. 샤넬은 받고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절 받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걸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려운 국면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심지어 교환해간 부분까지 드러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자단한테 샤넬 가방 2개는 받지 않았다. 하나 800만 원짜리, 하나 1,2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런데 검찰 특검의 시각에 따르면 이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받지 않았다는 그 대상이 샤넬 가방 2개가 아니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졸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프 목걸이는 또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DNA 채취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좀 뻔뻔스럽다라고 생각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뭐 관저공사 뭐 21g이라는 회사로부터도 또 뭘 받았다고 그러고 디올을 받았다는 거죠. 김기현 의원 부인한테서도 또 뭐 받았다고 그러고 로저 비비에라는 생경한 명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도대체가 참 이렇게 되면 좀 약간의 그 질환 아닌가요? 아무데서나 막 다 받는. 뭐 공적 윤리 의식이 극히 박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된 바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더 밝혀야 될 것이 있다면 남김없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원 변호사. 예,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요. 국기문란 사안이기 때문에 한 5분, 7분 정도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하여 어쩔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어젯밤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밤 11시 20분이 넘어서. 이 검사들이요. 항소 포기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A4 4페이지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상황을 다 정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미 회의를 해가지고 수사팀에서는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위에 보고에서 다 결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부터 자꾸 그 이상한 지시들이 내려와서 항소를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중앙지법에 가서 검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항소장 내려고. 그런데 계속 지침이 안 나오니까 어젯밤 11시 20분에 아무런 지시가 없으니 이게 중앙지검 소속 공판 검사가 중앙지검 4차장실로 가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지시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하여 어쩔 수 없다. 이게요.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면 검사들이 이렇게 입장 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소 자제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재판 중지법을 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항소 자제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사건의 재판에서 유리한 부분은 확정지어버리기 위해서 이제는 검찰한테 항소까지 포기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한 이 재판중지법, 그 국정안정법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당이 방침을 밝혔다가 단 하루 만에 이거 안 한다. 그냥 연기가 아니라 아예 안 한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하는 질책이 나온 후라고 하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이 분명히 그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이거는 굉장히 큰 뭔가 좀 불협화음 아닙니까? 근데 당정이라고 할 때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역할론이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국감 내내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법원이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서 중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피감기관으로 나올 때마다 왜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냐. 이걸 왜 재판정에 지금 현직 대통령을 세우지 않느냐. 계속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장이 이거는 해당 법원에서 판단해서 다 중지돼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거 원칙대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론적으로는 어떠냐. 그럼 뭐 이론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어쨌든 끌어냅니다. 이것 봐라 왜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대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이 중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적 소란을 핀다면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쟁의 수단이 되고 대통령이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자제를 하고 하지 말자. 그래서 의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반 합으로 귀결된 거지 갈등이다. 뭐 이게 분열이다. 이런 지적에는 조금 동의하기는 우리 어렵습니다. 방송에서도 야당도 자꾸 재판 재개하라고 촉구하지 말고 여당도 재판 중지법 하지 말고 그게 옳다. 저는 그런 언급을 맞습니다. 여러 차례 했었던 바가 있는데 여당 쪽에서 좀 너무 무리하다가 질책당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재판중지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것만 떼보면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서사랄까요? 그 전사를 보면 안 국민의힘의 할 수가 어떤 없었다?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반편향 이런 부분도 이제 분명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종국에는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이 된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이거?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헌법 84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우리 장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형사 피고인으로 진행 중이던 재판은 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왜?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다 포함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소,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절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있는 공판 준비 절차만 쏙 빼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해석대로 하면. 그런데 진행했어요. 지난 7월 1일에 법인카드 사건 4번째 공판 준비 기일 법원이 열었습니다. 7월 22일에 대북송금 사건 공판 준비 기일도 법원이 열었습니다. 안 열고 기일 추정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은 그 행위를 통해서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만 그러면 왜 그 뒤에 공판 기일을 잡지 않느냐? 그것은 법원이 권한이 있지만 권한 행사에 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원이 행위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정지법을 만든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공포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법안을 공포하면 셀프 재판 정지법을 공포하는 건데 그것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다면 그건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법원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셀프 재판 중지법 공포하면은 그것은 먼 훗날에 국회 의석 분포가 바뀔 때에는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거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적 기록을 남겨둘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 재판유지법 하지 말아라고 한 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나름대로는 정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그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 정도 검토를 못 한다면은 국정을 운영할 그러니까요.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은 잘 판단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정청래 당대표와 이 일부 당직자들이 좀 무리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대선 이후에 재판이 열린 건 맞아요. 뭐 7월 1일 법인카드 뭐 여기도 열렸고 7월 22일 대북송금 공판 준비기일도 열린 게 맞습니다. 왜 열렸냐? 일단 기일은 대선 전에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거론을 하면서 일단 피고인이 국가 원수로 이제 지위를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하고 또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 기일을 중단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린 공판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게 헌법 84조에 의해서 열 수 없다가 아니고 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둘은 매우 달라요. 할 수 없으면 그 공판 준비 기일을 애초에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안 열었어야 됩니다. 아무튼 뭐 두 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상식적으로 한마디만 그냥 하자면 준비기일을 열고 안 열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재임 중에 우리 법원은 안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 확실한 입장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야당은 자꾸 불러라 재판해라라고 하는 것도 난 문제라고 보고 맞습니다. 억지로 재판중지법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확실한 입장이 아니고 그것은 향후에 재판부가 바뀌면은 담당 판사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아니, 하는 답변까지 아니, 나와서 그리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국정감사 한 달 한번 평가해 봅시다. 스스로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기네 당 다 잘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해서 하는데 대단히 좀 뭐랄까요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천착했다기보다는 정말 정쟁의 이제 한복판에 이제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김현지 뭐 이러면서 좀 논란이 커지기도 했고 막판에는 배치기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부분이 회자되기도 했고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압권적으로 기억에 남고 그러면서 크게 민생에 가 닿는 거는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김주영 의원을 꼽았지만 이제 그 정도만 남은 것 같고 언론의 평가도 그 수준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제 역대 국감을 하면 그때마다 최악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만 예. 지금은 더 좋지 않았다 이런 게 중론인 건 사실인 것 바닥을 같습니다. 파도 지하실이 너무 깊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하실로 파고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 구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균형이 현저하게 깨졌잖아요. 균형이 현저하게 깨지면 정치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기네 진영, 자기 당 안에서만 인정받고 각광을 받으면 본선에서는 자동적으로 승리한다고 생각해서 강성 지지층에만 영합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21대 국회, 22대 국회 와서
민주당이 압도다수의 구조인 국회 하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심화되어 갑니다. 그게 가장 단적으로 발현이 된 게 이번 국감이고 그래서 쇼츠 국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품행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성토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국회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회복해야 정치가 투행하고 후진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감 기관들은 그 대국에 와서 하루 종일 그냥 대기만 하다가 도로 그냥 다 가고 계속 정회 휴회하고 뭐 싸움이나 하고 이런 국감 도대체 무용론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아까 쿠팡도 그렇지만 사실 김건희 씨 어제 안고 이런 것도 국감에 어떻게 보면 성과거든요. 이제 문화재청 뭐 관리하는 곳에선 대단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서 처음에 한 1 정도 질문하고 2 정도 계속 수위를 높이면서 그런 진실을 좀 끌어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감췄나 하면 기록 같은 것도 다 안 남겼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막 수장고 들어가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국감이 아니면 사실 뭐 자료 확보나 이런 부분도 어렵고 언론도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관계들 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또 유의미한 점이 극히 있는 것 일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피감기관들이 하루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 있거나 서 있다 가는 거면은 그나마 다행이겠는데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토요일에 국회 사랑제 와가지고 축의금 내고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이 문제는요. 국감은 끝났지만 정말로 정확하게 짚어갖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뭐 나와서 평론을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이런 일이 정말 두 번 다시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민주당 내에서부터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국회 차원에서 징계도 가능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요. 내년 국감에서는 정말 더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짚어볼게. 한미 관세 협상 투자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야당은 이건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할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비준 사안은 아니다. 대신에 무슨 특별법은 만들어서 입법 사안일 것이다. 아직 여당은 비준 사안인지 입법 사안인지 아직 명확한 입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통령실 입장이 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또 이제 국감장에서 이게 MOU 형태고 헌법상 조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같은 결입니다만 아직 팩트시트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맞고 틀리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특별법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고 그렇죠. 다만 그런 현실적인 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이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4년 2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정쟁과 이 계속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번지다 보니까 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이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되면 뭐 국회의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적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비준이든 이 특별법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면 비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법률 검토상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게 MOU 형태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비준이 아니다?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는 이제 내부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꼭 반드시 비준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FTA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한미 FTA 비준에 4년 2개월이 걸렸던 선례는 지금의 민주당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 당시 야당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다는 점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특별법 얘기가 나오는 것의 이면에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에 실패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8월 7일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상호 관세가 발효된 날. 그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관세를 환급받기로 했잖아요.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 부분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는 날이 속한 그 달의 1일로 소급해서. 맞아요. 예. 그러면 이번 달에 발의를 한다고 해도 12월 1일로 소급하는 거니까 석 달 차이가 납니다. 현대기아차가 3분기에 관세 등등으로 인한 손실이 한 3조 된다고 해요. 이렇게 조 단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부품 회사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협상이 실패해서 지금 특별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왜 비판하느냐? 특별법을 국회에 올려요. 그리고 만약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이 관세 협상에 관한 무역협정 본안이 국회에 올라와도 그때 가서 비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법률로 틀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 범위를 못 벗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MOU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문안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 25개 조문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틀을 다 짜놨는데 그걸 미리 다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러면은 나중에 협정에 대해서 본안이 올라온다고 한들 그게 우리가 쉽게 비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잘 밟아가자는 겁니다.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관련된 심리가 시작됐잖아요. 뭐 바로 내년 초면은 판결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301조라든가 다른 수단들을 들고 나오겠지만 우리가 미리 특별법으로 우리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하여튼 법률 검토 사안이기도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요구하고 하면은 저는 뭐 민주당이나 정부도 비준에 굳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분위기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물었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열어두고 검토하겠다 열어두고 해서 완전히 지금 닫힌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정부도 확실히 이건 뭐 비준은 절대 안 된다 뭐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법률 검토를 했더니 이거 비준 대상이라기보다 이제 특별법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1차 검토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거 아니냐는 이제 현실적인 고려 이게 버무려서 최종적인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야당이 절차적 엄정함을 요구하는 것이 정쟁 차원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정부가 선용하기에 따라서는 지켜야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섭력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요. 네. 미국 법원, 연방대법원의 어떤 것도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우선 그 이전에 아직 그 문서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경제 분야 쪽은 이미 다 문서가 끝났고 오히려 이 안보 분야의 핵 추진 그 잠수함 뭐 건조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그런 것 같다.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아무튼 그것까지 마무리돼서 며칠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 문서부터 한번 확인을 먼저 급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만으로 10일이 되거든요.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두절미 각서라고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새가 부르는 그대 그리고 나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